자, 그 다음은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 보령 안보와 문화의 취향점 고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군사학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가, 그 이영석 군사학박사님 모시고 약 한 30분 정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해설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지금 좀 늦게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오늘 우리 지역의 인간문화재 김진환 선생이 전주에서 우리 보령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해요. 다녀오셨는데, 우리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전 부시장이셨던 이상형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형 부시장님께서는 그 충남도 문화예술과장을 하셔서 어느 그 공무원보다도 우리 문화를, 보령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저희들한테 주문한 게 뭐냐면, 보령에 문화를 전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공주나 또 전문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설사분들을 주로 여기 모신 거는 뭐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노트에 봤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 앉아서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마지막 시간에 시장님이 오십니다. 내년에 보령시 방문을 돼 있는데, 아니 사람을 방문을 오면은 홍보를 써놓으면 해설사들인데 그분들은 방문을 해가 뭔지 전혀 모르고 이런 웰리시트 모르는데, 오늘 시장님하고 토론해서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 요즘 선거 이게 또 제한이 돼가지고 6시 이전에는 못 나오신대요. 그때 마지막에 오시니까 사진도 찍고, 그 해설사 저도 우리 이제 아까 성남교 선생님 계셨지만 같이 뭐 성주 사진에 여러 문화단체를 하지만 가장 그 내년 방문에 존경받을 분들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고, 이따 관광과장이 올 겁니다. 와서 앞으로 우리 해설사님들이 조금 위상이나 관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강의를 계속 우리 이영석 박사님도 우리 보령 분이십니다. 지금 청라 가다 보면 저쪽 저수지옆에 사시는데 군사학을 전문화시켜서 좀 색다른 방향에서 오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 달에 보령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령의 안보와 문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종전 주장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 정파를 떠나서 안보 전문가로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청라면 그 아산병원 뒤편에 한국 우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또는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느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거기에는 이름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땀과 피가 서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령에서 앞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헌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천안에서 충북원 김시민 장군의 연구 소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일인멸한 때 진수성 1차 전투에서 대승을 부는 그런 사람이죠. 충북왕 우리는 흔히 이순신만 알고 있잖아요. 역대 우리 충북왕 시호를 받은 분은요, 총 16분이 계십니다. 고려시대에 5분, 조선시대에 11분. 이 충북왕이라는 시호는요, 무신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미예요. 지금 대한민국 현재 기준으로 따질 때는 화랑, 태릉, 무공, 훈장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거고, 그 문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시호는 뭐예요? 최고의 시호. 문충이잖아요. 역대 우리 문충의 시호를 받은 분은 총 34분이 계시잖아요. 고려시대 5분, 조선시대 29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뒤편에서 보령 문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령의 그래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요, 안보의식 함량과 보령문화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는요, 들어가면서부터 매진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제 개인적 견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선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치와 관련된 종교에 관한 얘기는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아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그 상금 부회장님 및 김용애 박사님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멘트가 안 나오네. 그냥 영상만 보시죠. 제가 뒷골라리 나오니까. 제가 멘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전쟁은요, 이런 양상으로 갑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사람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발사하고 자기 스스로가 격추시키는 이런 체계입니다. 이게 다 자기 스스로가 가서 자기가 정확한 위치에 가서 진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 토마호크 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이걸 스스로 발견해서 이제 타격하게 될 겁니다.
이 항공기도 탑 날아오는 걸 보고 스스로 회피하다가 결국은 격추됩니다. 또 비켜잖아요. 네, 격추됩니다. 볼륨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제 조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첨단 장비에 의해서 앞으로 전쟁은 양상이 될 건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 없을까요? 얘네를 조작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냉혹하고 냉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안보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 국가 목표가 이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요, 국가이익이 최우선 과제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1972년도에 이 국가이익의 국가 목표보다 상위에 있다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잖아요. 전면 철수. 왜 했을까요?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철수한 겁니다. 미국의 국가 목표는 뭐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상주해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의 우호적인 성향을 볼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가 목표예요. 근데 국가이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데요, 20년 동안 들어갔는데 전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죠. 국가이익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G2 두 개 나라에 한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미국이에요. 미국이 사실 1차 세계대전에 개입은 했지만 별로 국력이 세다 보니까 참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참전해서 이 독일을 점령하는데 아주 최종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이 동서독에 있는 베를린, 베를린 사실 동독 땅에 있어요. 러시아가 이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엔군, 연합군 입장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입장에 봤을 때는 독일의 상징, 수도를 소련한테 넘기기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을 반은 너희들이 통치하고 나머지 3개국이 우리를 통치하게 돼서 이 동독 속의 베를린을 완전히 섬이잖아요. 섬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을 3개국이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연합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 베를린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서베를린을 자유화시켜서 민주진영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독일에서 사용하는 마르크 이런 걸 통용하게 해주잖아요. 소련도 이것을 눈치채고 야, 너희들 그래? 연합군 승전국에서 탈퇴하면서 서베를린을 완전히 봉쇄를 하잖아요. 지상으로 들어가는 육로를 전부 다 봉쇄해버려요. 이때 서베를린의 인구 220만 명, 물자 36일치, 석탄 35일뿐이 없었어요. 여기를 베를린에 들어가 있는 프랑스, 영국은 독일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굉장히 쇠진했어요. 우리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 이때 상주했던 미국 합참의장은 안 된다. 군사력을 더 증원달라고 본국에 연락을 해요. 본국에 연락을 받은 미국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철수하자. 이 베를린 뭐가 중요하나 빠져나오자. 이때 트루만이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하죠. 안 된다. 미국은 소비를 지켜야 된다. 해서 공수작전에 들어갔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때가 연말이 약 한 13,000여 톤을 헬기로 공세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초프가 보니까 아무리 육상을 통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해제를 시키잖아요. 결정적으로 해제된 이유가 뭐냐? 미국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미국은 이 당시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소련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 남과 북을 볼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미군까지 철수를 해버린다? 우리 6.25 전쟁 우리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베를린을 공수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역시 미국은 가장 뛰어난 나라, 강한 나라 이렇게 인식시켰고, 그러니까 국가이익이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해제함으로써.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련의 상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 바로 1946년 2월 12일 날 존 캐년이라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있었는데요. 외교관이 전문을 보내요. 소련을 몰락시킬 수 있는 바로 공세 작전. 공세는 뭐예요? 잠수로 아니라 탁 잠궈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 베를린을 통해서 자기네들 겪어보니까 공세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바로 미국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1991년 12월 25일 이 소련은 소련의 연방을 다 해체하고 옐친한테 대권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공세 전략은 장장 미국이 45일 동안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시를 딱 해서 결국은 소련을 몰락시켰다. 다음 태평선 중국은 미국의 입장은 어디에? 여기잖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정주의다, 교조주의다 얘기해서 결국 1969년 국경 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이때 1971년 키신저가 바로 주인회를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손잡자. 이때 베트남에서 미국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확답을 줬어요. 안 친다. 절대 중국을 쳐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1970년 4월 30일 베트남에서 철수군을 하잖아요. 이 중국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경제지원, 기술지원, 모든 지원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 입장에 보니 어때요? 중국이 잘못하면 중국한테 먹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이 중국을 이렇게 봉쇄 작전에 들어갑니다. 제2의 소련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중국의 하웨이 같은 기업, 대기업들 죽이자 버리잖아요. 이 봉쇄 작전은요, 미국은 계속 적용할 것입니다. 왜? 소련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자, 그럼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제가 국호를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서 우리 김명래 박사님 한문을 잘 하시는데 사실 한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중하가 뭐예요? 중하의 의미는 중국이 인류 문명의 중심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국어라 하죠. 그래서 이 중자와 국자를 합쳐서 중국, 또는 중국과의 공자를 합쳐서 중국. 실제는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는 중국이잖아요. 인민은 뭐예요? 인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사람인 줄로만 보는데요. 한문의 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은요, 이 민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게 인이에요. 그러면 민은 뭐예요? 민은 한문의 어원을 보면요, 눈에 송곳을 확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게 민이에요. 그럼 민의 그 뜻은 뭐냐? 옛날에 이 노예는 전쟁 포로라든가 반역했던 사람 집안들을 끌어서 노예를 썼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금방 눈에 띄게, 잡기 좋게 해서 이 민자는 백성 민자 일반 국민을 뜻하지만 고대에서는 이게 노예를 뜻했어요. 그러면 이 민은 뭐예요? 바로 민을 통제하는 인. 그래서 중국은 인민공화국이에요. 이 인과 민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로운 나라를 이루는 나라. 그래서 제가 한문을 가져왔어요. 이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뭐예요? 원교 분봉이에요. 멀리 있는 나라와는 계속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때려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진나라에 범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세가. 이 말로 아주 완전히 사로잡는. 이때 왕이 소양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아주 강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진나라 소양왕 입장에서는 이걸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려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수라는 유세가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어. 내가 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소? 범수가 얘기합니다. 대왕께서 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적은 병력을 출동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패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후들은 왕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대군들을 끌고 갔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이 수정국 시대니까 불안하잖아요. 전쟁의 수수료 일어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국내 정세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 해서 여기를 대군을 끌고 또 간다 해도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제대로 길을 비켜주겠느냐? 설령 길을 비켜준다 해도 지나간 뒤에 뒤통수를 준다고 하면 옆구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야금야금 먹으면서 최종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를 먹어야 합니다. 범수가 건의를 하니까 예, 왕이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이루잖아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의 기본 전략인데 아직까지 이 전략은 유효해요. 지금 신장 위구르 문제 많이 있잖아. 미국에서 위구르 때문에 동계올림픽 지도자들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위구르를 1949년에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티벳 1951년도에 점령하죠. 야금야금. 다음은 어딜까요?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을 꼽습니다. 아마 2025년 내지 2030년 응안에 중국은 분명히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요? 제일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왜? 여기 흑룡강성, 길림성, 묘령성, 여기 내몽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기가 바로 만주입니다. 만주는 여기 우리의 고유 언어를 쓰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조선족 2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만약 통일이 되면 이 세계 최강의 미국, 통일된 한국군, 250만의 조선족, 그리고 아직도 한국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 분명히 국경 분쟁이 생길 것이고
영토 분쟁이 생길 것이다. 중국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절대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나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도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지원되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여기 학술회의할 때 명복 이선혜 선생님이 중국 명나라에 가서 눈물 호소해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국 입장에서 국가이익이 훨씬 더 조선에 파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냅니다. 6.25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남과 북을 통일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동세 전략에 맞서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요? 해상, 육로, 1대1로 전략을 구사해요. 어떻게든지 중국의 봉쇄를 벗어나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머리가 좀 어지럽죠. 쉬었다 가겠습니다. 풍다우조 조조의 시에도 나와요. 바람 부는 날에는 차 한잔을 마시고 비 오는 날에는 술 한잔을 마시고. 왜 바람 부는 날에는 차를 마셔야 되나요? 이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풍류예요. 바람이 불으면 가득한 차 향기가 오잖아요. 차 향기를 맡고. 비가 오는 날은 좀 우울하고 센치해야 되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서 기운을 좀 업시키고. 그래서 그럼 술을 언제 먹어야 되나요? 옛날에는요, 유시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유시가 오후 5시부터 7시잖아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닭이잖아요. 닭. 닭이 물 먹듯이. 닭은 완전 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술시에 술 먹으라는 거예요. 술시는 7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그래서 개처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개가 되도록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술, 우리 술, 음차해 와서 술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유래된 것이 119 주법이에요. 119 주법 아시죠? 한 가지 술을 1차에 한해서 9시까지 마시라.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이게 아주 불문율처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술 먹고 막 행패부로 하는 사람 주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주태백이는 좋은 말이에요. 태백, 이백.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문장가잖아요. 이태백. 이태백이는 스스로가 자기가 주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술에 쓰는 신이다. 그래서 그 주자를 앞에 넣어가지고 이자 대신에 주태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북무, 북은 뭐예요? 동사왈분. 스승, 같은 스승에서 공부하니까 이를 북이라 이러고 뜻이 같은 사람을 우라 해서 북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북무 아닌가 싶습니다.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웰리스 차원에서 모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북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이죠. 이거는 뭐 그냥 조선으로 딱 치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중국은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네요. 민주. 이 일반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나라네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네요. 그죠? 아, 북한 최고의 존엄. 존엄에 대해서 뭘 하면 난리하는 이 백두혈통에 의한 체제 보장이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것, 특히 미국,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리비아
가다피 아시잖아요, 그죠? 가다피가 2003년도 우리는 핵을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미국이 들어간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인권을 보장하라. 인권이 보장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 및 중동 국가에서 짜스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10월 20일 바로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바로 가다피가 잡혀서 죽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인권은 노.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진보 정권이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예요? 지향하는 지점은. 보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보수가 지향하는 방향이잖아요. 진보는 뭐예요? 아주 이상주의를 표명하면서 윤리 그리고 복지, 인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권 얘기가 나와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해제 그리고 원조 이걸 바라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제2의 리비아가 절대 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김용래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대안에 대해서 이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단조문에 잘 나왔어요. 이 대안의 의미는 바로 단군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사만 이것을 병탄하고 이어받은 고려를 이어서 이어받은 게 바로 조선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안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된 의미예요. 그런 통일된 의미에 이 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라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과는 벌써 내세우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저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께 판단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고려 충렬왕 때부터 참 여성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공녀를 갖다 바쳤어요. 그죠? 이 공녀를 바치기 위한 사신도 있었어요. 어떤 사신? 처녀진공사. 처녀를 공물로 갖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신이 있었어요. 고려사에 가면요. 약 80회 2천여 명을 갖다 바쳤어요.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죠. 조선은 태조부터 세종시대에 141명이 이 공녀로 바쳐졌어요. 슬픈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1247년에 고려 충렬왕이 즉위하는데 1250년을 잡고요. 우리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지잖아요. 연도로 빠지면 한 640년 되나요? 600년 치죠.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국을 받들어 모신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1945년 8월 달에 미군이 왔다가 1949년 6월 29일부로 다 철수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오지만은 결국은 1950년 7월 달에 스미스 특수부대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미군 우리 주둔은 1950년부터 봐야 되겠죠. 지금 2021년 약 한 71년이 됐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때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나약하고 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 사례를 보시죠. 실효인, 적군한테 잡혀 포로가 되는 민간인을 가지고 필요인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한 6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데요. 한 명이 그것은 10만 명까지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인원이 이 정도인데요. 조총 가격에 4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나갔어요. 노예로.
이 사람 아시죠?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한복 입은 남자. 이름 안토니오 꼬레아. 로마에까지 결국에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자호란, 끌려갔다가 소급, 자기 죗값이나 돈을 바치고 들어온 인원이 60만 명 이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군에 별도로 잡혀간 인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역사서는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한말 일제 병합됐을 때는 우리 조선 인구의 30% 이상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과연 뭔가? 우리의 고비 사망 있잖아요. 한 곱이 넘겼네, 두 곱이 넘겼네. 바로 고비 사망에서 나온 거예요. 조선의 여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끌려갈 때 항공 직항로로 4시간 걸리잖아요. 이 고비 사막 좌우로 1500km, 동사 짧은 길이가 500에서 1000km. 이것을 걸어가다가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나라에 도착하면은 한 고비를 넘는데요. 여기 가서 가진 수고를 다 겪고 있다가 여자로서의 진행이 끝나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돌아올 한자도 되지만요, 돌려보낼 한자도 되는 거예요. 고향 한자도 되지만요, 태어난 그 마을 한자도 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는 여자,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나요?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여인들 집안에서는 죽이기도 했어요. 명예살인. 집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목을 뺏어야 되죠. 먹기 위해서 결국은 남성들한테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가지고 환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놈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때 지들이 낳은 자식까지 딸려보냈어요. 그렇게 온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호자가 오랑캐잖아요. 오랑캐가 뭐예요? 오랑. 청나라는 전쟁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집안에 거의 없잖아요. 성적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 네 다리에 입에 주머니 낭자예요. 이 주머니를 만들어 씌우고 성적 만족을 했다 해서 오랑, 유포니 현상, 활음조에 의해서 오랑캐라고 된 거예요. 그 오랑캐, 그 중에서도 이 노자가 뭐예요? 종노자잖아요. 그죠? 이 개랑 해서 난 자식 중에 그 중에 또 종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우리 욕이 많지만요, 제일 상스럽고 더러운 욕이 이 호자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궁합법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물론 춘추전국 시대 때 한나라 때 해문왕의 딸을 그 흉노적이 요구해서 안 보내려고 미양 오행설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지만요, 우리가 하도 젊은 애들이 끌려가니까 열막주의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궁합을 봐가지고 이렇게 궁합을 보니까 맞지 않더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따져요. 저도 사실 궁합하고 결혼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내, 딸 아이를 놓으면은 사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 뭐야, 기집애가 아니라 가짜 사내라고. 가사내.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 사실은 가사내, 가사나다가 가시나가 가시나가 됐다는 이 슬픈 이야기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팔려다니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한번 웃고 지나갈게요. 아, 이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계셨던 분 가죠. 제가 잠깐만 이 멘트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제기 안 해도 뭐가인지 몰라가지고 저 링크는 잠깐만요. 친구를 바꿨었거든요. 그 케이블은 이게 엣지 이 케이블은 되는데 이것이 보면은 날씨로 그래도 분양이 여기가 안 된다서 분리가 안 되나요? 분리가 안 돼. 이 케이블보다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 기계가 안 돼. 지금 영상을 제가 여기 뚫고 맞아. 그 자막이 이민식 임대식 제 볼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자막으로 좀 봐주세요.
노래는 젊은 섹시야. 다들 보셨네요. 이 볼륨으로 나와서 참 재밌었을 텐데. 제가 이 메시지를 갖고 온 이유는 있어요. 오늘 웰리스 관련돼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고 확인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 이제 이 보링의 문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앞에 말을 끝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보령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보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국 각지를 다 떠돌아다녀봤어요. 저는 보령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왜? 바다가 있잖아요. 좋은 산이 있잖아요. 강도, 호수도 진짜 산처럼 우거하잖아요. 근데 와서 살려고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요. 제 집 주변에 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한 번도 보리를 심지 않은 사람들이 보리를 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돈을 받아내야 되겠구나. 상상이 가요? 저는 아까 여기 노래 부르신 스님의 권유로 이게 보령에 와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그 스님께 그랬어요. 저는 다른 데가 살랍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시간이 한 10년 지났을까 얘기합니다. 공무원도요. 진짜 제가 그때 향미라고 생각했어요. 향미. 토착민들과 결합해가지고 돈과 영란님을 울고내려는 이게 진짜예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알잖아요. 저희 친척도 있잖아요. 보령 다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물어봐요. 야, 거기 가기 좋냐? 살만하냐? 나도 거기가 살기 추천 좀 해줄래?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 이후부터 저한테 어디 추천해달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느낀 보령의 현실이에요. 오늘 보령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98,530명. 10만 명도 되지 않는 이 보령에 왜 이렇게 보령 시민이 줄어들어가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떠나가야만 되는가? 왜 여기 오는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는가?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진짜 시민이 많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수가 많아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를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령시 30만, 50만, 100만이 됐을 때 이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는 웰리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로만 웰리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피부로 와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이잖아요. 내 생활의 표본, 양식, 이념, 지식, 종교, 예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풍속 뭐 이런 것까지 이것이 문화예요.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오늘 상금 부회장님 와서 뭐 외국 사례도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몸에 와 닿는 제가 느꼈던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령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한류 문화, 이게 1990년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해 나갔잖아요. 이 문화가 전파되어 있는 것은 살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식 회장님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식 회장님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모르다 보니까 문화재가 뭔지도 몰랐어요. 고인돌이 그냥 돌인 줄 알고 깨서 나한테 필요한 대로 사용했다. 이 보령 지금 236개 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더 많았대요. 모르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문화재 지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다. 그런데 이분만의 노력은 안 된다. 우리 문화를 만들려면 여기에 스토리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스토리? 상대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문화의 가치가 없어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동과 감화를 줘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루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큰 미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령이라는 건 다 이제 그러니까 보령의 의미부터 한번 재검토해보자 하는 거예요. 보령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령의 뜻이 뭐냐? 편안한 것을 지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약했고요. 와 닿는 메시지가 약해요. 이 보자는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에는요. 책임진다, 보장한다, 친정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편안함을 책임져지는 곳 보령. 이렇게 하면 또 강렬하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가슴에 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보령의 의미부터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축제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 축제가 제가 느낀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공식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요. 정부의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빼먹이나 이게 목적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래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이 고장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드 축제, 굴 축제 이런 식으로 우리 고유의 영역을 확보해 놔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진로. 우리는 진로 하면 참미술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이 참자는, 진짜는 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뭐 사실이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너는 이슬로만 있지만 여기는 사실 좋은 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술 제조 입장에서는 진로 하면 어때요? 참 좋은 술, 사실 술이다 이런 의미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조회사가 술이라는 이미지를 딱 뒤로 뺐어요. 왜? 이슬 하면 신선이 먹죠. 그런 의미를 가미시킵니다. 이 신자는 신라면 우리 나오기 전에는 이 신자가 맺다는 뜻을 몰랐어요. 사실 이 신자의 의미는 원래는 힘들다, 괴롭다, 고달프다, 슬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신자가 만들어진 의미는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생기는 그런 도구를 형용해 그렸어요. 왜? 눈에 띄기 좋게, 잡기 좋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요, 맵다는 것보다도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더 강했어요. 지금 신 하면은 맵다는 뜻으로 다 통용되죠. 이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보령은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령은 이런 우리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다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이 보령 자체가 이 자체의 의미가 웰빙이잖아요. 힐링이고 아주 웰리스에 딱 적합한 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서기 전에 있었던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속부돌이라. 욕속부달. 급히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출발하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맙시다. 차근차근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이 웰리스는 분명히 발전하고 융성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 말로 제가 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가로 유명한 위스턴 처치,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말더듬이었어요.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사춘기 때 생각하니까 자기 일해 갖고는 진로가 불투명해요. 철두철미하게 말더듬이를 고치는 거예요. 혼자 떠들고 읊고 하면서 결국은 영국 수상을 2번씩이나 하면서 회고록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잖아요. 노열에는 이렇게 그림도 아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전투에서 코로나 뱉다가 결국은 480km의 큰 거리 모잠비까지 도보로 탈출해서 영국을 가잖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 졸업 축사에 갔었어요. 축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들 다른 이야기 있는 줄 알았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니까. 박수를 치려고 하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박수가 안 나와요? 내려가야겠네요.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졸업생을 포함해가지고 청중들이 다 기립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웰리스가 시작하는 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이 위스턴 처칠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영석 군사학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문화재 지킴이 교육, 그 김호태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 회장님을 모시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강의를 고생하시는 우리 대답분들 안동에서 오셨습니다. 안동에서 마이크 안동에서 우리 지난 전국대회에서 보령의 창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 대장님 초전에 교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문화운동에 뛰어들어서 최초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태동을 만드셨고 안동에서 지난번에 버스를 한 대를 보내주고 보령 시민들 1박 2일 동안 숙식을 다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시고 가려고 못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셔서 저는 이 보령 하면은 상당히 제가
이민식 회장님과 인연을 닿으면서 상당히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드 축제로만 알고 있던 보령. 보령은 문화이고 아까 앞에서 이영식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편안함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 보령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좀 엮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었던 제가 살아오면서 문화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보이는 그림이 사진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초점을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조금 약간 흐린데요. 제 사진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겉에 테두리는 보물입니다. 국가문화재.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세요? 요새 이제 번호를 지워버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일본은 1등 국가, 우리는 2등 국가, 대만, 싱가포르는 3등 국가 이렇게 등수를 매겼어요. 줄 세우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도 일본은 국보 보물 고적 순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2등 국가니까 국보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 고적 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보물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임청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이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청각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14년도부터 이 임청각을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원래 1999년도에 문화지키는 운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서 90박간 집이었던 집이 일제가 철길을 놓고 그래서 훼손하는 바람에 60여 칸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들은 일제에 쫓겨가지고 삶을 산골짜기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99년도까지 관리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지킴ing 운동을 하면서 안동에는 가장 유명한 분이 태계 이황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산성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가장 관리되지 않는 임청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2014년도가 되어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바로 이 꽃이 레드 포인트 이 꽃을 심어서 자 문화재는 훼손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 꽃입니다. 이렇게 꽃을 심어서 문화재를 이렇게 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령에 오면서 이게 없는 거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잘 보이죠? 여기가 바로 수영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작년 12월 18일 날 찍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보면은 메인 화면에 이 배경을 깔아놨어요.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예뻐요. 그래서 이 수영생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보령을 대표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경들이 아름다워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영성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도 아름다운 문화재가 있는데 들어가는 통로는 상당히 좁고 외통길이었어요. 그 정말 문화재를 좀 더 우리 그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제가
자, 그래서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봉정사 극락전에 기문이 나오면서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다. 그런데 70년대 우리 문화재를 수리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건물이 더 오래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더 오래됐죠.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이 봉정사는 그 텐마루가 있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 옛날의 모습을 바꾼다고, 옛날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바꿔놨던 그 교수님은 문화재 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름도 못 내립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거가 쑥밭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문화재 국장님 지금도 아주 살아 계십니다. 70년. 그래서 무식하면은 모르면은 문화재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이면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보령에도 그와 같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자, 여기 알고 계세요? 자, 이게 뭐예요? 연지마가 하나 있죠. 맷돌 말고 연지마. 그 연지마가 바로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행히 이 보령에서 버리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게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때요? 교훈을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죠? 반갑습니다. 이 과장님이 우리 문화지킴 운동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정말 이거는 버릴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령을 보는 하나의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 초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령에는 오래된 우리 철기 시대의 고인들 위해 길을 놨다.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그걸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길을 돌리자. 전국의 뜻을 모아서 길을 돌리면은 이거야말로 문화지킴 운동의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새롭게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고인들이 많습니다. 고창에도 고인들 많잖아요. 그죠? 안동의 옛지음이 고창이었어요. 고창 고인돌은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안동에는 시멘트로 만든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창보다 여기 보령보다 더합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이 고인돌이 뭔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 새마을 지도자 있죠. 새마을 지도자는 뭐 새마을 길을 닦고 이렇게 해서 뚝도 쌓고 이러잖아요. 뚝을 쌓기 때문에 고인돌을 이렇게 각자지게 해서 일본식으로 잘랐어요. 그 잘라서 뚝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고인돌을 보고 안동대 교수 임세권 교수라고 가셔가지고 이 문화재를 이렇게 놓으면 당신 고발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먹었죠. 저 사람도 그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원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돌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다른 돌을 갖다가 그렇게 모양으로 다듬어서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양대로 돌을 그대로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동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고인들 시멘트로 만든 고인들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조상의 유물을 또 깨어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체를 한번 봐야 돼요.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자 자기 집에 좀 아니면은 이 그림 사진에서 그래도 괜찮은 요소 3가지와 없어졌으면 좋은 3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은 요소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 하세요. 소나무? 소나무 맞습니까? 예, 소나무. 두 번째, 소나무와 잘 어울리는 기와집은 어때요? 기와집도 괜찮죠. 그리고 저 뒤에 뒷산도 괜찮죠. 예, 이 3개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없어졌으면 좋아할 거 뭐 있습니까? 전봇대. 그 다음 또 저 옆에는 우사입니다. 소를 키우는 우사예요. 우사도 별로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밭에 뭐가 깔려있죠? 비닐. 예, 이게 지금 화면이 좀 무린데. 자, 이렇게 3가지는 우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나무와 기와집과 산,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전봇대와 그 다음에 우사, 비닐, 이 3가지는 싫다. 자, 1번을 소나무와 기와집과 산, 2번을 우리가 비닐과 우사와 전봇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실제 좋아하고 있는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실제로 2번이죠. 야, 그러면은 자, 우리 미래 후손들이 좋아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거는 뭡니까? 1번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2번으로 가고 1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1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쩌든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위해서 2번을 택할 때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네. 자, 오세요. 여러분, 제 TV 방송에 인기 드라마가 있어요. 인기 프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들 한참 뭐 먹방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전원일기가 있습니다. 전원일기. 그리고 또 뭘 보냐 하면은 자연인이다 있죠. 이걸 봐요. 나는 놀랐는 게 중학생이 자연인이다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아하지만은 어디 가서 자연 속에서 묻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 좋은 환경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 문화의 연속성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1910년대에 8년도에 찍었던 사진은 앞에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쉬워 못 사네. 나무 두 그릇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사진이 훨씬 낫죠?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울어요. 소나무 두 그릇 죽었다고. 왜 죽었을까요? 소나무는 이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만큼 뿌리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아까 비닐이 여름에도 깔려있고 겨울에도 저렇게 하우스를 지나. 그럼 그 밑에 있던 뿌리는 어때요? 온도차가 엄청 심하겠죠. 그러다가 가까이에다가 그 소나무 가까이에다가 뿌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바로 그 뒤에 귀하집이 저기 보이는 귀하집이 바로 안동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태계 선생님이 다신 태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나무가 있고 없고는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태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가? 태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태계 선생님이 여러분들 태계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이율곡 선생님과 비와 기의 어떤 대별되는 그런 인물로만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의 장난이에요. 태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24살 차이. 그럼 24살 차이면 여러분들의 아들이죠, 아들. 아들하고 여러분들 휴대폰 하면 누가 더 잘해요? 아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잘해요? 근데 그걸 아들이 그걸 잘했다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아, 엄마보다 더 나아, 아버지 저 무릎 꿇어 까라 이럽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딱 와서 한국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태계는 기쳐라, 율곡은 기쳐라. 그래서 기가 조금 나 현실적이고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론적으로 가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태계와 율곡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실록에 보면 졸기라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졸기는 태계 선생을 딱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성리학을 뿌리를 내린 분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율곡은 뭐라고 해놨겠습니까? 태계 선생이 뿌리를 내리는 성리학을 발전시킨 인물 이렇게. 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현명했어요. 똑똑한 사람에다가 더하기 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어때요? 비교가 하나 죽이기.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당파 싸움이니 하는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사색 당파는 당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백장미 흑장미 싸움 들어보셨죠? 일본의 여러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완전히 이거는 그 산에 그 들개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문화민족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이런 자랑보다는 태계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다 같이 읽으면은 도산서당이에요. 그런데 산자가 좀 모양이 어때요? 무슨 모양이에요? 정자반, 그죠? 우리 모자. 선비가 쓰는 정자반. 이 정자반은 한불에 쓸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서삼경을 읽고 문집 하나 정도 내야 이 정자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정자반을 누구에게 쓰였느냐? 놀부에게 쓰여놨어. 흥부와 놀부에 보면은 놀부가 뭐 쓰고 있어요? 정자관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제 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놀부는 나쁜 놈 뭐 이거. 놀부가 뭐예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은 재산도 많고, 그죠? 그리고 심술이 많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패턴이 종가 중심이에요. 마청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밤에는 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줬어요. 그래 종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어때요? 그대로 낮에는 또 일본 사람이 오면은 그냥 대충 대접하고 보냈고 밤에는 몰래 또 재산을 빼돌려서 그 독립자금을 주고 이런 종가 문화에 대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가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종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놀부와 흥부 이야기를 확장시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자관을 씌인 거죠. 그래서 이 정자관은 한 번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 서자에 보세요. 서자에 그림이 하나 있죠. 새가 한 마리 들었죠. 아니 16세기 이 태계 선생이 글자를 그냥 쓰는데 왜 새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리고 서자에는 끝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그죠?
재미있는 글씨네, 그죠? 나는 서체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는 우리가 새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을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글을 배워라. 공부를 할 때는 새처럼 날기 위해서 수만 번을 해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끝이 위로 올라가는 거.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하늘처럼 공부를 해요. 하늘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이 하늘과 마음과 땅 마음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하늘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데 새가 2마리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찾아요. 다음 2마리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당자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수만 번보다 또 수만 번 공부를 해라. 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않고 이렇게 현판을 달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밥상머리 교육하면 애들 어때요? 공부 뭐 한다고 밥 갖다 놓고 뭐 야단쳐요. 그 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처하는 집입니다. 이게 농운정사인데 저쪽 집이 장인 공짜예요. 공짜. 이 화면은 뭐예요? 저쪽 있길 습자. 저쪽에 지금 때 십자가 시습제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좀 이 시습제와 관란은 이 좌측의 지붕맥의 관란은이고 우측의 시습제예요. 근데 시습제는 논어에 하기 시습지면 불력별라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따온 거예요. 근데 이 시자가 때 시자예요. 때 시자 안에 뭐가 또 한 마리 있죠?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십자 밑에 점이 또 뭐로 세로 있죠. 여기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반복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자도 역시 나래 우자죠. 나래 우자 100 흰백자를 썼는데 이 흰백자는 99를 나타냅니다. 백수형 할 때 흰백자를 씁니다. 100백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점이 없다는 것은 99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많다는 뜻입니다. 꼭 자세히 보면은 저기 익힐 습자 나래 우자에 보면은 새 입모양이 있습니다. 가로 아래도 입모양이 있죠. 이게 나는 이걸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거 쓸 때 그냥 나온 붓이 좀 나빠가지고 깨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새 입이에요. 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들수록 어떻게 입을 나발나발 하면서 계속 입으로 반복해서 읽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태계 선생이 가르쳤다. 그 다음 저 관란을 보세요. 관자를 가만히 보면은 동그라미 2개 딱 뚫려 있죠. 그 밑에 새초잖아요, 그죠? 새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듯이 바라봐라. 뭐를? 물결 났잖아요. 이 물결이라는 게 요새 서울의 한강 주변의 아파트에 주부들이 많이 투신을 한다 그러죠. 나이 든 사람이 물결을 보면은 마음이 신나해져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이 물결을 보면 어떤 거예요?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는 물결이 반짝반짝 그 대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내라. 그리고 나이 들면은 어렸을 때 배웠던 공부를 수없이 입으로 반복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농운정사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구름문자를 가만히 보세요. 비우 밑에 그 작은 것도 구름문자입니다. 구름문자 보통 한 개인데 2개가 있죠. 이게 흰 구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청백리 할 때 이 백이에요. 하얀 구름. 그 높은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이 구름을 바라보듯이 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선비가 되거라. 청백리가 되거라. 이걸 강조했던 거죠. 저게 동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태계항명인 거 알고 계시죠? 다 잘라놨어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이 태계항명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나 그 다음에 학봉, 그 다음에 이순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태계항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교육하지 않고 전부 다 실학적으로, 실학과 성리학은 같은 학명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실학과 성리학을 구분해서 우리는 배웠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성리학 자체가 실학이에요. 성리학자는 뭐냐면 그 당대의 문제 있는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성리학자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학문의 뜻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의 이런 이야기들이 자, 이런 문화를 제대로 읽어내야 되고 전승돼야 됩니다. 이 전승이라는 것은 안동에 그 이만도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만도 선생은 일제 때 한일 병합이 되자 그 치욕을 견딜 수 없다 해서 단식으로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분의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과 전승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잔이 있습니다. 이 잔 위에 작은 잔대가 있고 작은 잔알이 있죠. 근데 제사를 지낼 때는 어때요? 저 잔알 위에 올려가지고 술을 부어서 조상께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월이 되면은 우리 산소에 가서 큰 제사를 지내요. 산소. 성묘를 하죠. 그때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진설을 하고 마지막 잔대를 가져왔는데 잔대에 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가 그 제사 준비를 한 제공증인을 보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영감이 그거도 잊어본다고 치니까 이 노인이 하인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도 선생이 그 유사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어디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호령하냐고. 다시 그 노인 빨리 올라오거나 해라. 노인 올라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잔을 알을 빨리 가져와야죠. 방법이 있지. 그래서 불러 올립니다. 올려서 그 이만도 선생이 그 대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술을 부으라. 그렇게 시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는 뭐 크크크크 난리 난다. 그런데 이 이만도 선생의 그 깊은 뜻은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리에 후손들의 머리에 꽂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너 이거 잊지 마 이거보다는 제사 때마다 어때요? 준비할 때마다 잔을 안 가져가라. 그때 이만도 선생님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잔대 거꾸로 해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전승의 문제도 뭔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전달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문화는 뭘까?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화는 원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서양 사람들의 전파론적, 진화론적 문화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개화입니다. 이 문명개화와 함께 들어온 게 바로 철길이에요. 이 문명개화라는 것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미개한 문화가 유럽의 선진 문화를 닮아서 개화된다, 깨우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것을 일본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중국의 중화라는 말을 화를 빛날 화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근대어에 찾아보니까 이 문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빛날 화자를 써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이 아주 문채로울 때 우리는 문화롭다라는 얘기예요. 문채롭다. 그래서 이 문화도 앞으로 이런 문채로운 아주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렇게 인문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이
오래 가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대 문명이라는 문화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오직 돈만을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보령은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돈이 많으면은 돈을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없긴 못 써요. 예, 딴 데 쓰죠. 우리나라 지금 돈은 어때요? 경제 발전을 하면서 전부 다 인해 전술을 했어요. 그 영등포 공간 있죠? 그쪽에서 전부 다 그 사람들 서울 사람이었어요? 지방 사람이었어요? 지방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경제 발전 다 시켜놓으니까 그 돈은 서울 사람이 벌어 어디 갔어요? 미국에 갖다 저장하는 거예요. 유럽에 갖다 저장하고 스위스 은행에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있으면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일제시대 때도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일본 사람이 못 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는 지금 우리 속에서도 무속신앙과 불교신앙과 유교문화, 기독교 문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기 교회 다니신 분은 나는 에이, 저거 무속 미신인데 절대 안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차 차면 어때요? 세차 사면은 성경 갖다 놓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차 샀는데 이거 잘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 절대 세차 사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뿌리 속에서는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새로운 문화를 받으면 그게 맹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문화가 들어오면 일본에 맹종하고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 미국에 맹종. 우리 문화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이 바로 다리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봉정사 극락전이 현대화 될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태계이왕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해요?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적한 일본인.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태계이왕의 태계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제대로 읽어가야 되겠다. 자, 아까 우리 문화는 입혀나가는 거예요. 자, 안동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 현대 안동 사람들. 자, 여기 안동 찜닭이 있습니다. 그죠? 찜닭. 그 다음에 안동 국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찜닭은, IMF 때 크게 저거 됐죠. 70년대에 나온 게 바로 안동 국시와 헛제사고. 안동댐이 건설되고 민속촌이 만들어졌는데 이 민속촌에서 음식을 개발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안동국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동국시에다가 안동 사람도 안동국수라고 하면 꼭 안동국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안동국시로 가면은 안동국시는 밀가루를 만든다. 국수는 밀가루를 만들고. 또 밀가루와 밀가루의 차이는 뭐냐?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죠. 안동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진짜냐? 그럼 안동국수의 차이 뭐냐? 안동에는 콩가루를 넣는다. 콩가루 있죠? 이 콩가루를 넣습니다. 그래서 안동국수의 진짜 안동국수는 그걸 명주천처럼 아주 얇게 밀어서 무명실같이 가늘게 썰어서 고기를 삶아서 그 물에 말아먹는 게 안동국수예요. 나중에 한번 오십시오. 안동국수 좀 옛날 것은 아니지만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70년대 안동댐이 되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 80년대 뭐냐? 강고등어예요. 이 강고등어는 안동에 강고등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와요. 그 안 났는데 왜 강고등어를 팔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야기를 입힌 거예요. 원래 강고등어는 바닷가에서 잘 먹도 않는 고기예요. 비린내 나고 뭐 이래서 잘 안 먹습니다. 가자미나 뭐 이런 걸 먹지. 그런데 안동 사람들은 이 강고등어의 특징이 소금을 치면은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 단지에 넣어놨다가 다시 뜬 물에다 넣어놓으면 원상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고기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고등어를 현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2,000원짜리 강고등어 사와가지고 소금 한 점, 서해 안에 나오는 소금, 서운사 그쪽에 나오는 소금 하나 딱 한 점 딱 뿌려가지고 LA로 비닐 포장해가지고 3만 원에 딱 파는. 재밌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영덕에서 고등어를 가져올 때 그게 부패하기 쉬우니까 중간에 책거리장에서 소금을 쳐가지고 안동까지 와서 먹었던 이야기를 입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 강고등어는 지금 일찍식당이 있는데 엄청 많이 팔려요. 지금 IMF는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뭐 식당 뭐 장사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 관계없이 그 집에는 막 문전성시해요. 확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마다 주인은 뭐예요? 코 계속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계속 뚫다가 이제는 2번씩 뚫다 이제 한 번씩 뚫는데요. 계속 뚫으니까. 그래서 그 확진자가 왔다가도 그 확산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찜닭 같은 경우에 이제 90년대. 이 찜닭은 IMF 터지고, 사람들이 돈도 없고 할 때 실직해가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찜닭 한 마리에 6,000원 주면은 소주 2병을 같이 끼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면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1년 동안 봉사하고 그 찜닭 거 배우려고 돈을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자기 봉사하고 배워갔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찜닭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끔씩 이런 얘기, 그 사람들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음식 문화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동에 오면은 이 맛은 없지만 맛이 없는데도 저들은 뭐 그렇게 잘 안 먹는데 외지 사람들은 먹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동에 가면 이걸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머리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을까요? 문화로 먹을까요? 문화로 먹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대천 해수욕장에 서해 바다에는 희조개가 많이 난다. 거기에 최고다. 이걸 가르쳐줘. 이게 바로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 돼지고기 맛있죠? 개고기 드시는 분들 개고기 맛있죠? 근데 요새 개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잘.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쪽에 아랍 쪽에서는 드셔야 안 드셔요? 안 먹어요. 그게 바로 문화죠. 아무리 맛있어도 이 문화가 틀리면, 생각이 틀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관광의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외지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동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안동 국수 아니라 안동 국시야. 그 콩가리를 넣어야 돼. 면발이 가늘어야 돼. 어제 국수 보면은 면발이 손가락만 하잖아요. 가락국수지 이거는. 그게 무슨 국수야 가락국수지. 일본식 국수를 왜 먹고 맛있다고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안동국수는 정말 맛있습니다. 제대로 해놓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오면 뭐예요? 맛있겠지 맛있어 이래가지고 먹어보면 맛있다. 배고픈데 안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서 맛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음식의 문화다.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드립니다. 첫째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첫째 사업은 시간이 없는데. 첫째 사업은 마찬가지로 70년대 이제 안동국시와 더불어 가지고 안동댐이 하면서 그 안동댐에 나온 안동댐을 건설한 거는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경제 발전 논리에서 완전히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안동댐 안에 있었던 문화재와 한옥들이 지금 하회마을 혹시 가보셨어요? 그 하회마을 10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한 거는 태계 선생의 문화에 나왔던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갖고 있었던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발전성이 그러면 경제 발전에 의해서 그럼 경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동댐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는 댐을 1년에 160개씩 얻습니다.
아셨어요? 그래 지금 우리 발전의 논리로 길 닦고 하는데 이 길을 왜 많이 닦습니까? 길을 왜 많이 닦고 건설 일이 왜 많이 우리나라에 보험을 해요? 문화 인문학적 발전을 안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면서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갔다 외국에 갔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연구를 해야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 교수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하고 오늘 저 김포에 아파트 새로 문화재 때문에 안 지려거든 어떻게 해요? 세계유산 때문에 지려거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짓는다 그러죠.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다 그런 같은 레벨이에요. 문화재위원들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문화재위원들이 위원회 해가지고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문화정책이다. 그게 바로 발전문화. 그래서 안강댐이 건설되면서 하회마을 10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3.1 운동보다도 더 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다음 운동 뭐 아세요? 60만 세 들어보셨죠? 60만 세 운동을 최초로 만세를 불렀던 분이 그 부포라는 동네가 싸그리 없었어요. 부포에는 독립운동가 수십 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 누굽니까? 한 분을 딱 보는 거죠. 예? 정기영? 이육사죠. 정선생님 저쪽에 중국에 가 계셨어요. 국내는 유일하게 이육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육사까지 딱 없애버렸어요. 운동 때로.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우리 민족 시인, 민족 지도자가 태어나도 그 고향을 싸그리 없앴어요. 박 대통령 시절에.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판단해 하실까.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집도 좋고 저기 앉으신 분도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석주 이상용이라 들어보신 분? 네?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 알아요? 몰라요? 거기 어디 태어나셨죠? 네? 여기 보령 출신 아닙니까? 태어나신 거? 아, 여기에 묘소가 있죠? 홍성에 태어나시고 이 보령군. 근데 김자진 장군은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북로군 정서 들어봤죠? 대왕군 정서입니다. 그리고 서강도에 이 석주 선생님이 최고 독판으로 계셨어요. 자 그러면은 석주 선생님하고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하고 보령에 계시는 지금 누워 계시는 김자진 장군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자 1번 5살, 2번 10살, 3번 20살, 4번 30살. 자 1번 5살, 2번 3번 20살. 왜 이렇게 이 청청도 분들이 역시 그 확실하네. 모르면 그냥 보이는 게 편하죠. 무식한 거 무식하게 타로나이 강의해야 됩니다. 30살 이렇게 맞춰버리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강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석주 선생님과 그 김자진 장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 뭐 이런다고 알아는 거예요. 근데 이 29살의 김자진 장군이 19년도에 석주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60살의 석주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에게는 100여 명의 저를 따르는 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훈련을 시킬 교관을 좀 보내주십시오. 마무리입니다. 그 석주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김자진 장군. 그 천안에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충청도에서 이미 하고 서울에서도 시민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범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범석. 옛날에 이범석 장군이 바로 이 석주 선생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범석 장군, 그 다음에 김훈, 이런 사람들과 함께 100여 명의 그 장교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연성 강습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1000여 명의 독립군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와 이 석주 선생의 서간도 북간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정부의 이용을 당하죠. 여러분들 그 김두한이라고 다 아시죠? 네, 김두한 그분을 시켜가지고 그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버지가 공산주의에 죽었어. 그렇게 해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가 희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정부들이 만들어낸 그 울타리라는 거죠. 그물이. 그래서 그러면 이 석주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서간도 독립운동사 가면은 주로 경락사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경락사는 1년밖에 안 돼. 11년부터 12년 동안 1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신흥강습소를 지금 뭐 신흥무관학교를 하는데 신흥무관학교는 19년도부터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왜 무너지냐면 여러분들 105인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05인 사건이요? 예. 신민대 105인 사건. 이 경락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원래 신민대는 12명으로 옷에 알려집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이 신민대를 105인으로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경락사를 그때 당시에 만든 게 누구냐면 우당 이행 육형제, 그 다음에 석주, 그 다음에 그 천안에 장년 이동영, 이런 분들이 같이 가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우당 이행 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석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상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저 이탁 같은 분은 평안도 분이에요. 충청도 분들이 또 많이 가요. 이렇게 해서 그 경락사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까지 첫해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경락사 저거 전국적으로 모이네, 안 되겠다. 이걸 조작을 합니다. 신의주에 있는 일본 그 기지를 폭발을 해버려요. 자작극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 신민대가 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할 만한 사람 다 잡아들여요. 그게 105인이에요. 그래서 105인 중에는 일본의 그 항소를 올려가 전부 다 무죄 석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흉년이 들고 홍수가 나고 무너집니다. 1년. 그래 경락사는 아주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단체였다. 근데 지금은 막 쭉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석주 선생님이 만든 게 바로 부민단 이분입니다. 부민단을 어떻게 조직했냐? 10가장이 모여서 거기에 패장을 둬요. 대표. 그 다음에 10가장이 다시 10개가 모이면 1구. 1구가 다시 10개를 모이면 단총입니다. 이 단총이 7개를 만들어요. 그 서강도에서. 이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만주를 하나의 개척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걸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감시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석주 선생님은 야 우리는 민간단체다. 우리는 부여의 민족의 민간단체야. 이렇게 해서 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석주가 잘한 게 이 우당 이해원과 자기 척사라는 자기 동생이 있어요. 바로 밑에 세 번째 동생. 이 동생을 길림성주를 보냅니다. 길림성주에게 보내가지고 길림성주가 마적단 출신이에요. 이 마적단 출신 성주에게 보내가 5개 조항을 받아내. 첫째, 국적을 달라. 우리 지금 미국에 가면 국적 찾기 힘들잖아요. 두 번째, 먹을 땅을 달라. 세 번째, 뭐를 달라 했어요? 교육할 수 있는 권리다. 네 번째, 자치권을 달라. 그래서 부민단을 만든 거예요. 5번째, 이거는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군사 훈련을 할 수 있어요. 5번째, 이 허락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줬어요. 어떻게 해주냐?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냥 눈 감아주겠다. 그래서 목총을 두고 훈련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사람이 김경찬, 지청천. 박사님 다 기억나시죠? 여기 되죠? 일본 육사에서 훈련받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간도로 와요. 이청천, 지청천이야. 잘하시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했는 게 3,500명. 그게 바로 모떡 어디요? 북한도에 김자신장군을 도와줘. 이게 바로 청산인전투가 봉헌을.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묻혀 있었어요. 왜? 이분이 사회주의들이에요. 사회주의를 몰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서울을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글을 했던 게 이 7천만은 아니고 7만이 아니고 거기에 서간도에 석주 계열이 그 단합이 되고 잘 되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싸움이 없었던 파벌이 없었던 게 이 석주 계열. 중국의 많은 독립단체가 파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13개가 모입니다. 서간도에. 석주 선생 밑으로 들어와요. 이게 바로 서로 군정서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오늘 뭐 너무 시간이 잡은 것을 이 정도로 하고 이 석주 선생님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태계항맥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이 석주 선생님이 살았던 이 집이 예쁘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끝났어요? 시장이 오실 때까지 왔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보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집을, 배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석주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집이 잘 살 때는 하인이 몇 명쯤 됐을까요? 500명? 500명 너무 많습니다. 100명은 너무 적고요. 빨리 해서 내가 안동소주 한 명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명입니까? 390명 아닙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 400명. 이따가 안동소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08명이었어요. 잘 살 때는. 엄청나게. 이 석주 선생님의 처가도 그 정도 돼요. 이런 재산이 독립운동은 싸그리 나갔습니다. 이런 게 이분 집안이 아니고 전국에 수십 개 집안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3.1 만세운동이 아니고 3.1 혁명이다라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시민혁명보다 더 뛰어난 혁명이 바로 3.1. 그래서 이 집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500년 전의 집이에요. 민간가구인데 가장 오래된 집인데 건물이 약간 삐딱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쪽에 건물이 하나 삐딱하죠, 그죠? 여기 바로 조상의 신의를 모신 사당이에요. 그런데 이 집들은 반듯해요. 자, 여러분들, 자, 박수 3번만 크게 한번 치세요. 건축물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작! 이래쳐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좋다.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뭐 요술가네요. 요술가. 반듯해졌죠?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 집을 지을 때 뒤로 안 들어가죠. 이게 왜 뒤로 안 들어가죠, 이게? 이거 화면이 왜 뒤로 안 되죠? 백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기계랑 뭐 주는 거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한차 쉬고 끝내요 이제. 국물도 없다 보니까 20분 예. 자, 이렇게 집을 마당에 반듯하게 지어 놓으면은 조상이 반대로 삐딱하게 보입니다. 돌아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연못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당겨져 있는데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런 집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나오셨죠? 자, 여기 보세요. 연못에 뭐가 나왔어요? 정자관이 뭐였죠? 이 정자에서 공부하는 자제들에게 정자관을 쓸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정자관은 최소한 아까 얘기했죠? 사서상령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지혜를 모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5년도 제가 관리를 하면서 쌍무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셨고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 요 그림이 작년 12월 16일 날 철도가 종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뭐냐면 세계무형유산 연등회가 등재가 됐어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연등 그림이 나왔어요. 저기 보면은 붉은 점이 있죠. 저기 안동 시가지입니다. 18세기 때 안동에서 연등을 저렇게 달았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스님이 여기 계시는데 안동은 불교의 고장입니다. 유교의 고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계속 종교로 남아 있었고 성리학은 사상이었어요. 철학이 성리학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자, 우리 안동 사람들은 불화보를 합니다. 오늘 이 현판이 지금 다 왔는데 불화원루예요. 저게 안동에 불화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원루를 보면서 불화보콘이 보이죠? 네. 다 같이 보령 불화보 하겠습니다. 보령! 감사합니다.